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게 보면 영문학 이야기의 계속인데 영문학 중에서는 미국 문학 얘기를 신현욱 교수 모시고 할까 합니다.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대담은 원래 이제 공부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어느 대목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와서 질문할 것도 질문하고 또 토론도 그분이 주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 교수 이제부터 사회 겸 대담자가 되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신현욱입니다. 선생님께는 제가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다 지도를 받았습니다. 석사 논문은 호선 단편소설 가지고 썼고요. 박사 논문은 워더링 하이츠하고 좋은 글자를 비교하는 걸로 썼습니다. 사실주의적, 설화적 방식을 통합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썼습니다. 제가 선생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제 질문, 평소에 제가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를 여쭙게 될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하고 좀 공유되는 게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이어가서 좋은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작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문학 얘기니까 내가 미국 문학에 대해서 뭐 쓴 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로렌스가 미국 고전문학 연구라는 책을 썼고 거기에 대한 논평이 서양의 개벽사상가 D.H. 로렌스라는 책에 실렸는데 아무래도 거기서 출발점이 되겠죠, 논의에? 네, 그 책에서 9장에서 이제 미국의 꿈과 미국 문학의 짐, 그거를 쓰셨는데 그 로렌스의 미국 고전문학 전체를 다룬 글이십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로렌스가 7장과 8장에서 좋은 글자하고 블라이드 로맨스, 호손의 작품을 각기 다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좋은 글자, 좋은 글씨 논의에 치중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를 보더라도 네. 우리가 2장 다 다루면은 좀 너무 길어질 우려가 있고 또 실제로 그 좋은 글자가 더 유명하고 더 중요한 작품 아니에요? 네. 그 7장과 로렌스 책에서 7장과 8장의 제목이 조금 다르게 달린 거 기억하시나 몰라? 어떻게 달렸었죠? 7장에는 네. 나사니엘 호손과 주홍 글씨 and가 들어있어요. 8장은 나사니엘 호손의 블라이스데일 로맨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7장을 로렌스도 호손에 대한 총론으로 생각한 거예요. 호손과 주홍 글씨. 8장은 그냥 그게 일종의 그 보충하는 논의로 블라이스데일 로맨스 얘기도 곁들인다.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오늘 나중에 단편소설 관련해서 논의를 할 때에도 호손 총론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이야기할 것이 그렇죠. 자연스럽게 총론의 일부는 이제 뭐 로렌스는 블라이스데일 로맨스를 다뤘지만은 그건 또 하나의 장편이니까 우리가 다루긴 너무 분량이 넘치고 그 대신에 로렌스가 다루지 않은 단편 얘기도 조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제목, 제가 조금 제목 얘기를 할 때 이랬다 저랬다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알기로 이 작품은 처음에 최재서 선생님이 1953년에 내실 때 좋은 글씨로 번역을 하셨고, 그리고 또 실제 일상적인 의미에서 대중문화에서는 좋은 글씨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글씨가 글자의 의미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간주되는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자어에 필체하고 좀 상응하는 면이 있어서 이게 번역을 할 때는 좀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들에서도 좋은 글자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번역이 나오는 경우에도 그냥 택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뭐 입에 익은 대로 좋은 글씨
라고 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글자가 맞죠. 글자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 선생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기욱 선생이 전에 이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고 거긴 동의하는데 번역하고 조금 관계없는 얘기인데 나는 주홍 글자라 그럴 때 글자라고 된소리를 써야 된다고 봐. 자. 예. 이게 글자라고 글이란 말이 이제 한자로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자 하는데 발음도 그대로 하면 우습고 원래 우리말에 무슨 진짜 가짜 초자 뭐 방자 이게 다 우리말에서 한 음절짜리를 두 음절짜리로 단어 만들 때 명사를 쓰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글자가 맞고 날짜도 그렇죠. 날짜가 아니거든. 사실 주홍 글자라고 할 때는 좀 이제 뉴트럴한 의미가 있어서 그 글자 자체를 가리키는데 청교도 사회에서 헤스터가 이제 A자를 받았을 때는 사실 비난하는 의미가 있어서 어찌 보면 또 좋은 글씨라는 면이 맞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어감에 맞게. 근데 더 우리나라에서는요, 또 시골 사람들이 누가 소설 쓴다 그러면은 야, 나 글씨 쓴다지 뭐 그래요. 그러니까 글씨하고 글자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글자가 더 정확한데 뭐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씨라고 알고 있으니까 나는 뭐 그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저 자신은 아직 이 갈피를 못 잡은 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이게 부여받은 글자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헤스터가 A자를 그냥 바꾸만 있지는 않거든요. 부지런히 수를 놓고 막 굉장히 환상적인 수를 놔서 헤스터 나름의 독특한 필체를 가미했다는 의미로 보면 이게 쉽게 번역하기는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뭐 그러나 그 글씨를 바꾼 건 아니고 글자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자기식으로 장식을 한 거니까 정확성으로 따진다면 글자가 맞을 것 같아요. 말씀 감사드리고요. 호손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어떤 평을 받았는지 소개하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할까 합니다. 호손은 작가 당대부터 지금까지 비교적 큰 부침이 없이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은 작가고 어떤 경우에는 되게 사랑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포도 사실은 되게 좋은 평가를 했었고요. 멜빌의 호손 사랑은 뭐 많이 알려진 이제 사실입니다. 여러 개인적인 편지들도 했고요. 보냈었고요. 내용을 보면은 미국 문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주요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개인과 사회 관계라든지 또 초기 청교도 사회의 이상 문제, 이것이 어떻게 돼갔나의 문제, 호손 당대의 이데올로기 문제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주목받은 면이 있고요. 동시에 호손이 로맨스론이라는 독특한 문학문을 펴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면이 있어서 이후에 새로운 문학 이론이 나올 때마다 마치 이제 자신의 이론이 이런 것도 다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시금석으로 이제 작동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습니다. 제가 처음 이걸 접한 것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이었는데요. 일찍부터 네. 이런 어려운 작품을 읽으셨네.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새로 그 문고본이 있어서 이제 보게 됐습니다. 아마 제목 때문에 조금 뭐 야릇한 생각도 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읽고 난 다음에는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머리도 아프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새로웠던 거는 뭔가 내 안에서 그전과는 다른 생각 같은 것이 작동되는 느낌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게 약간 야릇하면서도 즐겁기도 하고 약간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과 대학원에 가서는 호손을 접할 때 선생님의 글을 통해 가지고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하게 될 미국의 꿈과 미국 문학의 짐, 이걸 통해서였는데요. 그때 이제 로렌스의 그 독특하고 거침없는 말투가 정말 이제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나마 이제 백 선생님의 그 글 덕분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고 미국 고전 문학에 대해서 더 의미를 느끼고 또 더 애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렌스를 경유할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되게 다른데 선생님께서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스칼렛 레터를 처음 읽을 때부터 좀 몰입이 되긴 했어요. 굉장히 극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게. 예, 극적인 사건이 있고, 내면에 대한 이렇게 깊이 파고드는 분석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떤 소설인가 하는 게 제가 감은 잘 안 잡혔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로렌스의 미국 문학 연구를 읽게 됐는데, 참 기발한 해석이다 하는 생각했지만은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아닌가 하는 거는 좀 긴가민가 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로렌스의 미국 고전문학 연구라는 책 전체도 그냥 발랄한 책이 아니고 그냥 훌륭한 문학 비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호손에 대한 해석도 참 뛰어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점점 굳어졌어요. 근데 이게 늙으면서 자꾸 머리가 굳어서 고집이 생긴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로렌스의 독특함은 사실 되게 많이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요. 근데 그 독특함이 사실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종류여서 학계에서도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클 제이 컬라커시어라고 하는 비평가가 있는데요. 자신들이 예전에 대학원에 가면 이제 논문 자격 시험이라는 걸 치르게 되는데요. 그거 시험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1950년대나 60년대 초 대학원 논문 종합시험 때의 에피소드인데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문학 비평가, 비평서 3개를 골라봐라. 미국 문학 연구에 미국 문학 연구에 관련된 거. 그러면 이제 보통 뭐 다 제각각이고 뭐 정답이 있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패링턴, 매티슨, 파이들슨 이런 비평가들을 꼽는답니다. 보통 이제 미국 문화론을 개척을 했고 미국학에 이제 토대를 놓은 분들이고 또 미국 문학 연구에 있어서는 많이 언급이 되는 이제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그런 답을 쓰게 되는데 가끔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반항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로렌스의 미국 문학 고전 연구를 꼽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후에 로렌스 학파라고는 못해도 로렌스 영향을 받은 비평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알려졌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 문학 비평에서 이 로렌스의 문제의식을 이제 총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미국에 대한 또 미국 문학에 대한 로렌스의 시각이 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좀 듣기 싫거나 아니면 좀 뼈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거기에 앞서서 내가 신 교수는 뭐 호손 전문 연구자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컬라커시어의 평론은 70년대 나왔죠, 왜? 70년 나온 거죠. 네, 70년, 80년에 걸쳐서 나오고요. 네. 또 그 이후로도 호손에 대해서는 쓴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미국 문학 연구의 동향 같은 거. 네. 그 얘기한 건 70년대. 70년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럼 것입니다. 벌써 그게 이제 한 50년 전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 후에 로렌스를 읽고 로렌스를 언급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는 분명하지만은 신 교수 말대로 로렌스 학파라고 할 만한 거는 형성되지 않았어요. 미국 문학 연구에서 좋은 글씨에 대해서, 좋은 글자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중요한 트렌드를 이루었다고 할까? 흐름을 형성한 게 뭐 어떤가요? 심리적인 측면에 주목을 하는 그런 비평들은 로렌스가 이미 상당 부분 이제 짚고 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는 청교도 사회에 대한 평인데요. 로렌스가 지속적으로 미국 사회, 특히 이제 당대 사회와 관련해서 아니면 호손이 탐구한 청교 사회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교도 사회가 어떤 이상을 갖고 있었는지에 주목을 해서 로렌스 얘기를 이제 끌어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 중에는 뭐 이제 청교 사회에 대해서 시각차이에 따라서 로렌스는 그것을 극복의 대상으로 상당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초기 청교도 이상을 좋게 생각하는 비평가들은 로렌스 얘기를 끌어다 쓰지만 초기에 있는 이상을 이후로 어떻게 되살리는지 이런 얘기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청교도 사회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예. 또 청교도 사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나 다 로렌스를 끌어댈 수 있죠. 네. 그게 정말 로렌스가 미국 문학에 대해서 또 호손에 대해서 한 이야기에 진짜 그 핵심에 접근해서 그거를 자기가 수용했는지, 그런 사람 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신경 쓰실 분도 뭐가 미국인들로 하여금 로렌스를 그대로 수용하기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하는데, 일반적으로 좀 미국인뿐 아니라 사실은 로렌스 비평을 한다는 사람들이 요즘 뭐 수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이걸 로렌스의 경우는 이걸 그냥 학식으로 받아들인다든가, 자기가 뭐 논문 쓰고 뭐 하는데 그냥 자료로 써먹는 정도로 받아들인다는 건 굉장히 비로렌스적인 자세라고 봐요. 로렌스의 정신으로 공감하면은 역사를 보고 사회를 보고 자기 인생을 사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데, 너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특히 미국인에게 더 어려운 게 있다면 무엇일까? 그러니까 미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하고 관계시켜서, 그러니까 미국 문학을 해석한 사람, 페링턴. F.O. 매티슨이라는 사람은 아메리칸 르네상스라는 책을 써가지고 로렌스가 다룬 이 시기를 미국 문학의 황금기로 정립한 사람 아닙니까? 미국 역사를 긍정하고 예찬하는 입장이었고, 파이들슨까지 벌써 이제 세 사람의 그 콤비라고 할까? 이걸 보면은 로렌스의 미국 역사나 미국 문학 이야기는 전혀 다른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이들이 사실은 미국 사람들의 자기 인식을 대표하는 면이 있잖아요. 로렌스는 그걸 처음부터 부정하고 나온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네. 미국 고전문학 연구국 첫 챕터부터 보면은 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왔다. 이건 말처럼 거짓말이다. 또 신대륙에 와가지고 한 일이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도로 학살도 한 것이다. 주류 미국 역사학자들이 안 하는 말이고 반대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그냥 뭐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다 해가지고서 폭넓게 그야말로 자유주의적으로 리버럴답게 수용하는 게 아니고, 정말 로렌스 그 말이 맞나? 맞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미국 사람으로서는. 자기 나라 역사라는 걸 처음부터 새로 봐야 되고, 많은 미국적인 가치를 부정해야 되고, 또 미국 문학의 고전이라는 작품도 그게 진짜 고전이라고 할 때는 달리 봐야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과제가 주어지는데 그걸 해낼 이 능력보다 의지죠. 의지를 세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렌스 책을 읽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게 참 독특한 책이다. 그리고 뭐 되게 천재란 말은 그 한마디씩 끼워넣어요. 로렌스의 천재성이 느껴진다 뭐 하는데, 되게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자기 편한 대로 이제 끌어다 쓰는 거죠. 청교도 사회를 긍정하는 사람, 청교도 사회가 억압한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거를 긍정하는 사람. 다 한마디씩 로렌스에서 끌어다 쓰는데, 로렌스의 이 스카let 레터를 전체적으로 긍정하기는 참 어려워지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게 호손 논의에서는 이 로렌스를 피해가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피상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논의 중에는 로렌스 인용문을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 푸른 눈의 귀염둥이 너세니얼은 그의 깊은 영혼 속의 불미스러운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를 위장해서 내보내는 일을 잊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호손에게 적절한 면이 있는데요. 사실 호손 자신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위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의 대가로 좀 여겨진 면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멜빌도 좀 지적을 했고요. 네. 예.
로렌스가 지적하는 그 위장 또는 표리부동성이라는 거는 상당 부분은 호손 자신도 의식하지 않고 한 거다 그러는데, 호손의 문체만 보더라도요, 일부러 알쏭달쏭하게 쓴 게 많잖아요. 안개 피우기에 아주 대가예요. 그래서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런 문장을 쓰지 않고 그 의문문을 써가지고 그랬던가. 또 가정법 쓰죠. 만약에 이랬다면 뭐 어땠을 것이다. 누가 봤으면은 이렇게 봤을 수 있다. 이런 식의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문체적인 특성대로 유의하면서 또 어떤 핵심 면에서 호손 자신이 고민했고, 또 사실은 작가로서 내면적인 확신을 가졌으니까 이런 소설을 쓰는 거죠. 하지만은 그 의미가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자기도 완전히 그걸 의식 속에 끌어내사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안개를 피우고 더 나아가 마치 다른 것인 것처럼 위장하는 그런 작품을 썼다 하는 로렌스의 해석을 우리가 좀 더 음미해보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죠. 제가 다음에 질문할 것까지 벌써 상당 부분 이제 말씀을 해주신 셈인데요. 호손의 로맨스론 자체가 사실 되게 오해를 받은 측면도 이제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현실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인데요. 그 로맨스론을 짧게만 소개를 하면 실제 세계라는 게 있고 상상의 세계가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중립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로맨스의 공간인데 여기에는 실제적인 것하고 상상에 의한 것이 만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이 어떤 작가로서 자유를, 여지를 좀 발휘할 공간을 찾게 되는데, 요런 것 때문에 미국 문학 이론들에서는 호손이 뭔가 어디 다른 곳을 설정을 하고 현실 세계하고는 멀어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문학의 어떤 자율성 이런 것이 호손의 특징이고 또 더 나아가서 미국 문학 전체의 특징이라고 이제 설명도 합니다. 근데 로렌스는 그런 얘기는 진짜 귀도 기울이지 않고 단박에 그냥. 로렌스뿐 아니라 나는 호손의 로맨스론을 일방적으로 해석한 거라고 봐요. 호손의 로맨스론이 뭐 자기는 현실과 관계없는 무슨 꿈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예술의 본분이다. 이런 주장이 전혀 아니잖아요. 오히려 현실과 꿈의 세계의 어떤 중간지대 같은 데를 그림으로써 더 깊은 현실을 그릴 수 있다는 거니까 그 점은 뭐 로렌스도 동의할 수 있는 로맨스론인데, 다만 이제 그런 더 깊은 현실을 그려냈다는 게 낸 결과가 호손 자신이나 많은 독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로렌스가 짚어내는 의미가 다르다는 게 로렌스의 주장이니까요. 미국에서 영국이나 유럽에서와 같은 사실주의 소설이 적어도 초기에는 불가능했다 하는 얘기는 바로 헨리 제임스도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는 뭣도 없고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소설을 쓰느냐 하는 게 자기가 고민이었다고 그러는데, 헨리 제임스는 영국 소설도 많이 읽었지만은 프랑스 소설, 특히 발자크하고 뭐 플로베르도 그렇고 크게 봐서 사실주의적인 소설들을 깊이 사숙한 사람이니까 이제 자기가 이 미국 소설에서 근대 소설, 그러니까 유럽식의 소설이 불가능한 소설에서 미국 문학 특유의 소설을 써냈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쓴 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호손 시절에는 더군다나 헨리 제임스가 열거한 그때 소설이라는 건 novel of manners라고 그래가지고 풍속과 예의 범절 이런 것을 주제로 다루는 사회소설이죠. 그런 여지가 제임스 시대보다 더 없었을 테니까. 제임스는 뉴욕주 출신인데 호손은 바로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문화의 한복판에서 한 거니까 그런 소설거리가 더 없는 시절이었죠. 없는 환경이었죠. 그래서 미국 문학의 갈 길은 로맨스다 하는 걸 제시한 거는 굉장히 타당한 진단이었다고 봅니다.
이 호손 자신이 이 로맨스론 자체에도 뭔가 이제 사실적인 측면하고 또 상상적인 측면 이런 걸 이제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게 이제 로렌스의 표리부동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섞여서 어떤 것은 표층이고 어떤 것은 심층이고 이런 식의 구분 같은 것이 좀 혼란스럽게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사실주의적인 겉묘사가 이건 좀 허위고 심층적인 어떤 로맨스적인 묘사가 진실이고 이런 식의 도식은 피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한기욱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도 예전에 쓰신 글에서 바로 이제 창비 지면에 그런 글을 쓰셨는데요. 좋은 글자와 미국 문학의 특성이라는 글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1992년 고모에 나왔군요. 네. 그리고 그 토론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 표층 텍스트하고 심층 텍스트를 구분해 가지고 겉에 있는 이 표층 텍스트를 조금 일상 언어나 일반 언어로 읽어내는 좀 불신하고 그 안에 있는 거를 찾아내는 것이 뭔가 전문가의 이 고유 영역이고 권한이고 뭔가 스페셜티 이제 특별한 능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로런스의 주장하고 얼핏 비슷한 건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다르다고 그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거 연관해 가지고 조금 더 한기혁 교수하고 백락성 TV에서 대담하면서 어떤 얘기를 뭐 한 번 더 이렇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게 시청자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표리부동이란 말을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잖아요. 저놈은 표리부동한 놈이다. 그러면 그건 진짜 욕이죠. 저 거짓말이나 하고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자라든가. 그런데 그런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그 개념을 로렌스가 이제 특수하게 사용하는 미국 역사와 미국 문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으로서의 표리부동하고는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뭐 작품 속에서 누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뭘 감추고 있다든가 이걸 자꾸 표리부동으로 해버리면은 로렌스가 그 개념을 쓴 그게 흐려져 버리죠. 이제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개념이 엥겔스가 발자크에서 리얼리즘의 승리라는 얘기할 때 발자크가 자신의 반동적인 세계관에도 불구하고 그 소설을 보면은 이게 프랑스 혁명 시대의 큰 사회적 변화의 불가피성 이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건 리얼리즘의 승리다 하는데 그게 이제 발자크에 대한 리얼리즘의 승리죠. 그런 점에서는 로렌스의 표리부동론하고 통하기는 하는데 로렌스는 거기 플러스 미국 문학 특유의 이게 뭐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리얼리즘의 승리가 아니고 예술 일반에 대해서는 사실은 로렌스가 엥겔스하고 참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예술가를 믿지 말고 그의 이야기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술가는 다 거짓말쟁이다.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근데 그 중에서도 미국 작가들은 진짜 거짓말쟁이다 하는데 그 이제 덧붙인 말이 표리부동성에 해당하는 말이고 앞에 대목은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품을 읽을 때 작품을 읽어야지 작품을 작품으로서 읽어야지 그거는 무슨 작가의 개인적인 발언이라든가 우리가 아는 그의 정치관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너무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덧붙인 것이 그 리얼리즘의 승리론하고 조금 다르게 더 근래 오면 현대 이론에서 심층 텍스트, 표층 텍스트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표리부동성에 하고 더 가까운 개념 같지만은 근본적인 차이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또 대중의 상식적인 인식 여기에 대한 깊은 불신을 전제하고 그들이 모르는 진짜 올바른 이론 우리가 전문적으로 개발한 이론을 알아야지 작품 제대로 읽을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이고 반민중적인 발상이거든요. 근데 로렌스의 표리부동성은 언어가 이게 일상 언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일상 언어로서 정말 독자들한테 다 전달할 것 전달했지만은 그러나 속기 쉽게 만들어놨다는 얘기니까
그거하고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 예, 대충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